오늘 학부모 캠프는 서울교육의 한 주체인 학부모님들과 서울교육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아침부터 오후까지 점심 식사도 함께 하면서 강연과 대담을 통해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우리 서울 학생을 미래 역량이 있는 인재로 키우기 위한 소통과 공감의 시간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오늘 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총 3부 행사로 진행이 되며 1부는 구본건 한결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님의 강연과 교육감님과의 대담 그리고 학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갖습니다. 2부는 푸드테라피와 친환경 엄마밥상 체험과 밴드 공연을 준비하였고요. 3부는 참여형 워크숍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리플릿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행사는 한겨레 TV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생중계 후에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한겨레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문사를 통해서 저희가 생중계하는 것은 처음 시도되는 형태입니다. 오늘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 서울교육 학부모 캠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예식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청 서울교육 가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인공은 100여 분 서울 학부모님이십니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 학부모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혁신 미래 교육을 힘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환 참여협력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프를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서울시립청소년 직업체험센터 하하의 황윤옥 북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1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는 서울교육 미래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강연과 대담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안내해 주실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겨레 신문사 기자이시며 한겨레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는 구본건 소장님께서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 교육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구본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요. 아이들을 다 기르면서 나도 조금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면은 일찍 알았으면 잘 잃었을 텐데 후회를 하고 있는 아들을 둘을 군대 보내고 지금 이런 깨달음을 이제서 알다니라고 좀 이렇게 땅을 치고 있는 학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신문사에서 정보기술, IT 이런 거를 취재하는 기자인데요. 그걸 취재하다 보니까는 이게 모든 문제가 교육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건 아마 알파고를 보시면서 모든 학부모님들께서도 같이 공감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20분 정도 그 얘기를 앞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는데 미래에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시켜야 되는가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교육감님하고 대담이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얼마든지 그 답변을 하겠습니다. 21세기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라고 할 때 우리 사회가 무척 부풀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많았고요. 그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무척 높았습니다.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이 열린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인기 있었던 자격증이 있습니다. 정보 검색사 자격증이라는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이거를 땄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말을 못해요. 이거 뭐 3살짜리들도
음성으로 검색하고 뭐든지 다 검색하는 세상에 이때 전문가급 1급, 2급, 3급 해서 무척 각광을 받았던 아마 이때 이런 걸 가지고 내건 학원들은 돈 좀 벌었을 겁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들도 그때 무슨 웹사이트 만드는 일이나 그 웹 디자이너나 뭐 앞으로 잘 나갈 여러 가지 직종들을 독자들한테 제공을 했는데 사실 별로 지금 잘 나간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정보 검색이 미래에 중요해질 것이다. 저는 이 전망은 정확하게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얼마나 정보 검색이 중요해졌습니까? 그걸 잘하는 기업들은 구글, 네이버,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거죠. 그런 정보 검색사를 주창한 사람들의 이야기나 전망은 그런 점에선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과연 그게 직업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미래에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새 코딩 교육 같은 거 하죠. 어쩌면 코딩 교육도 비슷합니다. 소프트웨어가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왔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직업으로서도 잘 나갈 수 있을지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왜? 그래서 제가 그 미래학자, 저명한 미래학자를 만나서 왜 그런지를 물어봤어요. 이 제임스 데이터, 한국에도 자주 오시는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이신데 이분에게 물어보면요, 미래는 사실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점쟁이밖에 없다. 미래학자니까 많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하지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미래는 예측될 수 없기 때문에 미래고,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을 따릅니다. 그 정보 검색사, 이건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 그 올해 다보스 포럼 이후에 직업의 절반 정도가 앞으로 10년 안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65%는 졸업하고 직장을 가질 때 지금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적인 선택은 무엇이냐 하면요, 지금 잘 나가는 직업을 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왜? 무엇보다도 없어질 확률, 사라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게 그겁니다. 근데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우리가 상상도 안 되는데 그걸 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하고 오늘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MP3 플레이어 만들던 회사는 어땠을까요? 세계 최고의 MP3 플레이어를 만드는데 아마 매진했을 겁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뛰어난. 하지만 지금처럼 스마트폰에 모든 게 다 통합돼 버리면은 내가 그걸 잘 만들고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MP3 플레이어 개발자나 경영자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전자사전 만들던 분들, 요새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들도 사실은 같은 고민을 한다 그럽니다. 이거 게임의 룰이 달라지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작년 말에 썼는데요. 이게 올해 알파고 3월 달에 나오면서 너 어떻게 이렇게 그걸 알고 썼니? 해가지고 무척 호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던지는 게 미래 기술이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10개의 질문으로 사실은 미래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근데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를 사실은 제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알파고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한국만큼 이렇게 인공지능을 온 국민이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심 쏟는 나라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직업과 지식이 불안해진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지금 없어요. 알파고가 우리나라에서 열렸기 때문만은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교육 시스템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 충격이 한국만 찾아오는 건 아니죠. 다른 나라들에도 다 똑같이 오는데 그런 나라들에서 이렇게 유난 떨지 않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교육에서
준비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하는 것,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도 늘 새로워지는 기술의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온다라고 지금 엄청 충격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게 성인들의 문해력을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국제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한국이 주황색 그래프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출발점에서 15, 16세 때 세계 최고의 성취를 보입니다. 그런데 20대 초반, 대학교 1, 2학년 때 정점을 찍고요. 그 이후로는 지속 하락합니다. 자, 이게 수능에만 맞춰진 인생의 학습 곡선이에요. 다른 나라들은요, 사람이 21살 때, 2살 때 제일 똑똑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 사회 경험을 하고 또 다른 많은 경험들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속 사람들의 이해, 우리 지적 능력이 성장합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대부분 30대 중반쯤에 인간의 문해력이 최고치에 이릅니다. 일본 같은 나라는 평생 학습이 더 잘 돼 있어 40대 중반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수학 점수 피사라고 하는 그 국제간 학력 비교 학생들을 평가를 하면요, 핀란드와 함께 거의 세계 1, 2위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그 그래프인데요. 핀란드가 548점 수학 점수, 우리가 547점, 우리가 2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단위 시간당, 학습 시간당 얼마나 점수를 얻는가, 학습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죠. 그걸 비교하면요, 이게 막대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거의. 우리나라 밑에 있는 나라가 멕시코와 터키가 있긴 한데요. OECD 중에서 우리가 꼴찌이고, 핀란드가 우리보다 높고 네덜란드, 스웨덴이 우리랑 비슷하지만 여기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들이는 혹은 학습 시간에 들이는 정성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 학교 교육과 우리 사회 경쟁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학생들한테 과도한 학습 노동, 어쩌면 이렇게 고문에 가까운, 여러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우리 뭐 설명할 필요 없죠? 그런 과도한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약간의 점수 상승이 올라가는 건데 세상에 이런 비슷한, 이렇게 학습 시간이 많으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게 바로 우리 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습, 인간이 평생 쓸 수 있는 학습 에너지를 다 뽑아버리게 되는 거죠. 앞으로 지식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평생 배우는 능력, 평생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학습 능력이 평생 필요할 때 그때는 공부는 이제 나 고등학교 때까지 다 했어요. 우리도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러죠. 야, 공부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면 돼. 그 다음부터는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그렇게 만든 상황이 있는 겁니다. 자, 구글과 야후, 이게 세계적인 검색 엔진인데요. 옛날에는 야후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글한테 망했습니다. 구글한테 넘겨줬는데요. 이 차이는 무엇이냐? 정보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글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이트에 덜렁. 그런데 야후는 이렇게 도서관처럼 디렉토리 서비스라 그래가지고 쫙 분류가 돼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처음에는 초반에는 검색 엔진 야후가 1등이었습니다.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정보가 부족했을 때, 정보가 적었을 때는 이렇게 누군가 분류해줘가지고 쫙 일목요연하게 해주면 얼마나 컨텐츠도 많고 찾아가기 좋습니까? 구글은 썰렁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채택한 정보 검색의 방식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먼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는 방법에서 따온 건데 인용 지수가 높은 것일수록, 남들이 많이 인용한 것일수록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검색 엔진에 적용을 한 거예요. 야후는 웹서퍼라고 하는 전문 검색 전문가가 있어. 정보 검색사죠. 일종의 정보 검색사가 자기가 식별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 위주로 분류를 해준 건데, 자, 이게 초반에는 야후가 잘 나갔지만 정보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속도를 야후의 정보 검색사와 야후의 엔진이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글은 완전히 기계로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의 양이 점점 많아질수록
야후는 점점 낡은 정보 위주로 계속 올라오는 거고요. 구글은 점점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는 정보 위주로 계속 소팅이 되는 겁니다. 분류가.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게임이 안 되는 상황으로 점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정보의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운명, 사회의 운명, 개인의 운명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말해줍니다. 자, 왜 그러냐? 과거에는 정보가 물리적 원자로 다 돼 있었습니다. 우리가 책 뭐 이런 게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 있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정보를 어떤 식으로 보냐 다 전자적인 형태로 보니까는 물리적 한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톰의 세계에서 전자적 단위인 비트의 세계로 달라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뭔가 장사를 하고 영업을 했었던 일들, 그 대부분 사람들의 일이었는데 대부분 지금 이게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브리테니커와 위키피디아의 대결인데요. 브리테니커가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들기 때문에 이게 무척 더 정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거를 네이처지에서 정확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5년 12월에. 그랬더니 놀랍게도 두 사전, 위키피디아와 브리테니커의 정확도가 같이 나타났습니다. 에러율이 비슷하게 똑같이 나타난 거예요. 학술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래서 무척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진짜 놀라운 변화는 아까 그 네이처지의 논문이 발표된 다음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오류라고 지적된 것들이 그날 밤부터 위키피디아에서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브리테니커의 오류로 지적된 것은 영원한 오류로 남습니다. 이게 지식의 구조의 본질을 말해주는 겁니다. 과거에는 지식이 이렇게 브리테니커 사전 사서 내일부터 폐기시킬 사람은 없잖아요. 10년, 20년 대대로 쓰려고 사는 건데 지금은 지식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변화하는 겁니다. 그것에 맞는 구조가 저런 개방형 온라인 사전이죠. 우리가 지금 모든 지식들이 불안해지는 직업들이 불안해지는 이유가 학교 때 배우고 지금 안정적이라 해도 금방 변화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바로 지식의 구조가 변화하는 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하버드대 복잡계 물리학자 세뮤얼 아브스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지식의 반감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지식은 유효기간을 가진 지식이며 그리고 반감기를 갖고 있다. 그런데 지식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그 기간이 단축되고 있다. 자, 지식의 기간이 단축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새로 배워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다 태양계 행성을 9개를 배웠습니다만 지금은 8개를 배웁니다. 이렇게 천체에 관한 지식도 이거 옛날에 잘못 말하면 화형당하는 거였습니다. 예, 지금은 우리 당대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6월 달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 유명한 미래학자가 21세기의 문맹은 뭐라고 말하냐면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학습, 재학습할 줄 모르는 사람이 21세기 문맹이라고 말하고 한국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한국의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원과 학교에서 미래에 존재하지도 않을 필요하지도 않을 직업과 지식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까 그 그래프가 말해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왔었죠.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 유발 하라리가 말했던 얘기도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쳐줄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늘 변화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이게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는 첩경이거든요. 자, 근데 근대 공교육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만들어진 근대 공교육은 이렇게 표준화된 과정입니다. 왜? 산업사회에 대량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빨리빨리 투입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이나 이런 교육제도 같은 것을 표준화시켜서 그걸 가르쳐서 학교를 졸업하면 인증됐다라고 인정을 해서 내보내는 거였죠. 직업에 투입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자동화된 기계가 로봇이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잘할 수 있는 세상이 와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에 무엇을 교육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과제입니다. 산업시대의 교육이 이제 안 통하는 세상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실 테니까는요. 자, 우리 한국 사회의 교육, 그동안 그래프에서 보여드렸지만 대학 입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녀는 아마 평균 수명 110세까지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마 70세 내지 80살까지는 뭐 하루에 일주일에 이틀 일하든 뭐 10시간 일하든 뭔가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20대 초반의 인생의 목표를 부모님이나 자녀가 설정하지 말고 80세를 살았을 때 80세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지 자기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는 아주 긴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지만 새로운 교육관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대학교 입학까지밖에 안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냐? 미래에 필요한 진짜 핵심 과제는 저는 한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여전히 인간은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려면은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지식을 습득하는 테크니컬한 방법은요. 하나는 호기심이고요. 또 하나는 호기심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우리가 제대로 판별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 능력입니다. 정보를 얼마든지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주머니 속에 바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럼 거기서 얻은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비판적 사고 능력, 거름막, 필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유연해져야 됩니다. 계속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유연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받은 사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래야지 태도를 바꿔서 유연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은 아이들이 자존감을 갖출 수 있게, 그래야지 어떤 상황에 처해도 여유를 갖고 유연해질 수 있는 자세가 나옵니다. 자, 과거에는 이제 정보가 제한돼 있었지만 지금은 정보가 사실상 무한합니다. 스마트폰 가진 사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식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시스템도 지금 개방형 온라인 강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아주 세계에서 전문적인 지식, 첨단 지식들도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 좋은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했던 시절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기계를 통해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기계 번역도 그렇고 뭐 일종의 스마트폰을 하나 갖고 있다는 것은 뇌를 하나 더 갖고 있는 겁니다. 좌뇌, 우뇌에 이어서 외뇌를 하나 갖고 있는 셈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외뇌 활용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활용법은 주로 그냥 이걸 가지고 즐겁게 보내고 수다 떠는데 많이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에 있는 부조인데요. 파리 수호성인 드니 대주교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가서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데, 프랑스 철학자 미셸 쉐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지금 디지털 세대가 이 드니 성인과 같다. 뇌를 자기 손에 하나 더 갖고 있는 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무척 적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씩 더 갖고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은 차질이 많죠. 자, 이거는 지나가고, 이것도 지나가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말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의 무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지 거기서 알고 싶은 게 생겨나거든요. 호기심이 생겨나는 거죠. 또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당신의 천재성의 비밀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마다 나는 똑같아요. 단 궁금한 게 많습니다. 호기심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서에서 최초의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을 합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신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최초의 인간, 신들이 자신들의 형상을 따라 만든 여성이 판도라입니다. 신들이 주지만 하나는 열어보지 말라고 금기를 주죠. 판도라가 열어봅니다. 자, 종교와 신화, 인류의 최초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되게 놀라운 통찰입니다. 그것 덕분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지식의 상황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인간만 사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은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과 다양성 호기심인데, 다양성 호기심은 우리가 뭐 푸드득 소리가 나면은 돌아볼 수밖에 없는, 모든 동물이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인간에게 있는 것은 지적 호기심입니다. 이 지적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지 부조화를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 사이에서 뭔가 격차가 생길 때, 설명되지 않을 때 궁금해지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뉴턴,
애플의 로고가 사실은 처음엔 이거였습니다. 애플 컴퓨터. 스티브 잡스가 사과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사과로 짓고 뭐 사과를 들여온 게 아니고 뉴턴을 좋아해서 사실은 뉴턴의 통찰을 가져온 겁니다. 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인지부조화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발견한 것은 사과 떨어지네. 무게를 가진 것들은 아래로 떨어지는구나. 그런데 모든 우리가 관찰한 거하고 똑같죠. 하지만 하늘을 봤더니 저기 달과 별과 태양 저것도 무게가 있게 생겼는데 저건 무게가 있게 생겼는데 왜 안 떨어지고 있지? 왜 매달려 있지? 이런 게 인지부조화입니다. 무게를 가진 거 떨어진다. 근데 저렇게 크게 무게를 가졌는데 왜 안 떨어질까?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인지부조화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적 기제를 동원합니다. 그건 날 때부터 그랬어 얘야. 혹은 종교적 설명에 귀의하기도 합니다. 그거 신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혹은 우리가 실용적인 목적에 부모님들이 많이 호소합니다. 별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공부나 해. 문제 하나 더 풀어. 그래야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인지부조화를 회피할 수 있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뉴턴 같은 사람은 그런 인지부조화를 기꺼이 찾아 나간 거죠. 단 그게 혼자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게 뉴턴의 동상인데 영국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에 가면 중정에 저런 동상이 있습니다. 뉴턴이 했다는 말이 같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멀리 보았다면 거인의 어깨 위에 선 덕분이다. 도서관에 어울리는 뉴턴을 거인으로 만든 아주 뛰어난 조형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을 찾아가는 방법부터 그렇습니다. 궁금해. 얘야. 호기심을 가져라고 해서 가져지지 않습니다. 그를 구체적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가정과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발견과 그런 호기심이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해밍웨이인데요. 해밍웨이가 했다는 말도 자, 이렇게 무한한 지식을 캐낼 수 있는 상황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헛소리 감지기를 갖추는 거다. 어떻게 하면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습니까? 헛소리 감지기를 내장하는 것이다. 자, 우리도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인터넷에서 캐낼 수 있죠? 그러면은 그게 제대로 된 건지 쓸만한 건지를 판단할 줄 아는 능력. 크랩 디텍터라고 하는 헛소리 감지기가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말하는데 작가만이 아니라 우리 현대 디지털 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멋진 중저음으로 저희에게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라는 의미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소장님은 우리교육청 서울미래교육준비협의체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미션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훌륭한 강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님과 구봉곤 소장님의 대담이 진행되겠습니다. 대담 진행은 우리교육청 대변인실의 권혜진 주무관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멋진 진행 부탁드리면서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얼굴 보신 분 계시죠? 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엄청 나시네. 자, 일단은 근데 우리가 좀 순서 진행상 우리가 사실은 서로 이제 인사도 좀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우리 옆에 뒤에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한번 좀 이렇게 돌아보세요. 네. 또 그때 봤던 그 사람이구나 막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시작. 네, 예. 저한테 그러신 건 아니죠? 네. 일단은 오늘 그 대담을 일단 진행을 할 텐데요. 원래 이제 대담보다는 학부모님들의 의견과 생각들을 좀 서로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어쨌든 이제 우리 지식이라는 것은 뭐 네이버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거고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 느낌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할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 또 이제 또 취재를 또 나오시고 하시는 이제 부분이 있어서 일단 두 분의 좀 이렇게 만담을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다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봉곤 소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 큰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시고, 이쪽으로 앉으시고. 네. 저희 우리 희연 쌤은 익숙하시죠? 예.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교육감님이시고 저한테는 이제 사장님이시죠. 네. 어쨌든 인자한 사장님입니다. 네. 네. 저기 혼을 안 내셔요. 그러니까 혼을 내셔야 저분이 어떤 불만이 있으신지 알 텐데. 예. 어쨌든 그냥 인자하시고 이제 그러신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네. 어쨌든 두 분께서 이제 미래 교육에 대해서 사실 좀 나누실 이야기들을 한번 좀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자유롭게 한번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런 분 옆에 계시면 제가 조금 꿀려요. 네, 영광입니다. 일단 뭐 질문을 시작을 해주시죠. 제가 먼저 예, 예. 아니 오늘 여기 우리 구소장님은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고 이제 이런 구 기자님 같은 분을 전문 기자라고 그러십니다. 이게 보통 기자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다루시는데 특별히 이게 디지털 세상 그리고 책 쓰신 것처럼 로봇 시대 인간의 길 아까 표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저희가 중요한 그 질문들을 설정하고 그 책에서 또 대답을 다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술 활동을 많이 하시는 기자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대면해야 돼. 오늘 강의 속에 또 상당 부분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소장님이 예측하는 그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조금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교육하고 또 연관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1990년부터 신문 기자 생활을 한겨레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27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기자 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업 환경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때는 원고지에다가 써가지고 전화를 잡고 이제 전화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또 받아서 적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무슨 휴대전화도 생기고 그 전에 이제 뭐 노트북 같은 것도 지급이 되고 저의 직무 환경도 계속 바뀌면서 저도 계속 궁금해했었던 게 이 직업은 이제 금방 없어지겠구나. 사람들이 더 이상 종이를 의존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게 되고 이러면은 그런 게 없었던 시절에 종이신문이 영향력이 있었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 그런 일들을 하면서 제 직무 환경이 변화하는 걸 보면서 미래가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가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의 구조가 왜 변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결국은 이렇게 지식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자녀들을 기르려고 하면은 과거의 전통적인 교육 방법, 산업 사회 때 만들어졌던 표준화되고 대량 생산하는 이런 방식의 교육 환경으로는 더 이상 미래 인재를 길러낸다라는 것이 되게 불안하다. 안 통할 것 같다. 뭐 시험을 잘 봐서 뭐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정말로 110살까지 80살까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같은 고민을 저랑 같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주변의 환경을 관찰하면서 저의 직업적 고민을 안으면서 사실 시작된 거예요. 저도 불안해서 사실은 미래가 어떻게 될까 찾다 보니까는 이런 게 왜 변화가 생겨났는가를 점점 찾아나가는데 원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래 교육 환경, 지금 제가 몇 가지 디지털화 환경 그리고 정보가 이렇게 널려 있다. 그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게시판 사이트 레딧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지식인 같은 사이트예요. 거기에서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1950년대에 사람이 지금 60년 뒤에 세상으로 와서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서 가장 정말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무엇일까? Back to the Future라고 영화 그렇죠. 있었죠. 예. 재밌게 봤던. 예, 바로 그겁니다. 미래로 여행을 과거에서 어떤 사람이 미래로 왔을 때 뭐가 잘 이해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중에 답변 눈길을 끈 게 두 가지입니다. 그 당시 50년대 영국 여왕이었던 퀸 엘리자베스 2세가 아직도 영국 여왕이다. 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많은 반응을 끌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인데요.
모든 사람들이 인류가 쌓아놓은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도구를 주머니 속에 다 갖고 다닌다. 그런데 그 도구를 무엇에 쓰나 봤더니 고양이 사진을 보는데,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과 말싸움하는 데 쓴다. 이게 50년대 사람에게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지식, 정보라고 하는 것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권력을 가져야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건데, 지금은 누구나 다 그걸 주머니 속에 갖고 있는데 실제 쓰는 걸 봤더니 전혀 자신들이 기대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능력은 그럼 무엇일까? 그 인류 지식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우리에겐 정말 다른 방식의 접근 방법, 교육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번에는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던지고, 쉬운 질문으로. 그 교육감님이 사실은 올해 그 다보스 포럼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무척 빠지셔가지고 글도 많이 쓰시고 계속 그걸 설파하시다가 알파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이 길이 맞는구나, 정말 미래 교육에는 이 방향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신하시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교육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이제 그런 협의체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데요. 그러면은요,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설명하고 그런 것처럼 자동화, 기계가 이제 인간의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게 되고 직업도 달라지게 되고 또 지식도 이렇게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될 텐데, 그런 세상에서 학교는 뭘 가르쳐야 될까? 이게 실무적인 이게 답변이 아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그게 가장 저희 고민 지점입니다. 오늘 지금 설명하신 구소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변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런 것들은 교육 환경의 변화로 나타나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들의 교육, 아이들의 교육, 혹은 뭐 교실 혁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의 전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저희가 그걸 고민하고 있고, 또 그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중에 상당한 정도 단서로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문제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하나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당시 추산을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추산을 배우고 있어서 제가 추산 3급인가까지를 땄어요. 근데 방학 때 이제 저희 큰형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막내 동생이 주산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를 마구 책망을 했습니다. 야, 지금 전자계산기가 나오는데 전자계산기가 나오는데 추산을 배우고 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추산 배우기를 그만뒀습니다. 그 추산을 옛날에 지금도 사진이 있어요. 추산을 이렇게 들고 주위가 방과후 학교에서 주산 들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저는 초등학교 때 수학을 잘 못했는데, 수학을 못한 게 주산을 안 배워서 주산학원에 안 가서 예, 수학을 못한 거 아닌가? 이것도 생각했는데. 있지만 암산도 있거든요. 예, 그게 있었던 건데 제가 그 예가 계속 떠올라요. 그러니까 양측면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전자계산기를 쓰고 있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씀드리면 이게 결과물 지향적인 지식이 아니라 원리 지향적 교육으로의 전환. 저는 이제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산과 암산에도 흐르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고, 지금 인공지능까지 알파고까지 이어진 어떤 지점이 있는데, 결국 원리지향적 교육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이제 우리가 있고요. 아까 이미 말씀 가운데 났습니다마는, 야, 엉뚱한 질문을 하는 교실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호기심을 갖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육. 그 다음에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 학습. 이게 평생학습이잖아요. 그 교육으로의 우리 어떤 교육 원리, 교실에서의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는 방법에 이제 전환 같은 것들이 있고, 아까 말씀 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계가 용령 죽겠지 하고 기계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인간의 능력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적 감수성이고 아름다움, 문화예술적 감수성이고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큰 방향은 그런데
그걸 이제 어떻게 굳이 얘기하면 이제 티칭 메서드로,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방법을 이제 개발해내는 게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감성, 소통 말씀하셨는데 협력, 협동심 그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교실에서 예. 아이들이 네. 자연스러운 선생님의 교육 프로세스 속에서 자연히 녹아들도록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대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제 오히려 지금 이런 고민에 대해서 예. 구소장님 이제 이런 미래 교육 환경의 변화, 미래 사회의 변화, 테크놀로지의 전환 뭐 이런 것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좀 교육적 시사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 지금 예. 말씀드린 이해를 하는데 예. 좀 이런 교육 환경, 지식 정보 환경을 교육에 대해서 한번 연장해서 좀 설명하실 예. 부분이 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소통 능력과 그 자존감 이거는 꼭 지금 세대에만 강조된 건 아니죠. 인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니까는 과거부터 있어 왔었던 것이고요. 지금 이 디지털 인공지능 환경에서 조금 더 중요해진 거는 저는 지식이 다 이렇게 정말 널려져 있다라고 하는 환경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자질이 호기심과 그리고 정보 판별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막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이나 교사는 없습니다. 예, 예,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호기심을 근데 기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는 무척 긴 안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걸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사실 교육 철학자처럼 돼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나 그 더 어렸을 적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하면 얼마나 성심껏 잘 답변을 해주십니까?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면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은요, 친구들이 눈총 줘요. 너 때문에 수업 늦게 끝났잖아. 혹은 또 어떤 선생님들은 참 효율적인 수업을 위해서 야, 진도 나가야 되니까는 궁금한 거 학생 이따 교무실로 따라와. 그때 물어봐. 라는 식으로 우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 사람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내가 혼자 결정한다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조금씩 더 이런 거에 왜 중요한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케빈 켈리라고 하는 기술의 충격이라고 하는 와이어드의 창업자가 쓴 책에 나오는 말인데요. 기계는 답변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은 질문을 위해 존재한다. 자, 이제 답이 있는 거는요, 기계에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사람은 어떤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줄 아느냐가 아주 핵심적인 능력이 되는데,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교육자가 먼저, 또 교육자라는 것은 교사이기도 하고 부모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긴 안목에서 걔의 호기심을 계속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되는 거고, 근데 사람마다 상황과 지적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거를 그냥 야, 스마트폰 거기 다 있잖아, 책에 다 있잖아 라는 식으로 방기해선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면 교육자의 역할도 그만큼 더 주도적이고 교육자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교육을 하는 분, 교사나 그리고 학부모님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조선시대 왕사와 같다. 왕의 스승을 왕사라 그러는 겁니다. 그 당대의 최고의 인품을 갖고 최고의 학자가 왕사를 맡는 거죠. 사극에 보면요. 왜 그러냐? 왕세자가 받아야 되는 교육은요, 세상의 모든 중요한 정보는 다 왕세자 앞으로 다 옵니다. 그리고 무한한 정보와 다양한 일들 중에서 왕세자가 해야 되는 일들은 중요한 걸 고르는 겁니다.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실은 이제 정말 말로만 왕자님이 아니라 이런 환경에 처한 거 아닙니까? 모든 정보를 자기가 다 찾아갈 수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야? 라고 하는 거는 그건 검색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을 찾아낼 줄 아는 능력, 그게 바로 질문하는 능력이거든요. 이제껏 답이 되지 않았지만 나한테 중요한 거, 그리고 그렇게 얻은 정보를 어떻게 하면은 중요한 순서대로
우선순위대로 결정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이나 교사가 단순히 전달해주고 명령하고 요구하는 걸로 안 되는 거죠. 그 아이가 그런 정말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잘 이끌어주고 그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왕의 스승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 이거 왕의 스승은 아무나 됩니까? 근데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우리가 기르는 교사와 부모인 만큼 왕의 스승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방법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제가 이제 또 그 교육감님께 오늘 그 학부모 캠프니까는 또 질문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예, 네. 학교에서 이제 또 해야 되는 교육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학교 밖 가장 중요한 데 이제 가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학부모님들이 모이셨으니까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위해서 꼭 신경 써줘야 되는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아니 뭐 그건 정답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특별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학교의 변화, 또 가정에서의 교육의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화두로 하고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미래교육 준비 협의체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과정 자체를 막 이 보물찾기 하듯이 정답 찾기 하듯이 아니고 저희 서울교육청 전체가 집단 토론하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11개 교육지원청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아까 그 표현 중에 보면 인공지능 포비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너무 과도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또 저희가 공적인 업무로 저희가 준비하니까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혹시 가능하다면 카이스트하고 서울교육청이 로봇 협력교사 개발에 대해서 저는 한번 논의를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로.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왕사에도 두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어떻든 지식을 단순히 가르치는 지점들이 있고 성숙한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다면 이제 상당한 지식적 측면들은 그런 기계 도움을 저는 기본적으로는 뭐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라고 알파고하고 이세돌을 얘기하던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공지능적 기계를 사용하는 인간하고 그렇지 않은 인간의 대결일 뿐입니다. 그거 그냥 저희가 저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빨리 로봇 협력교사를 옆에 해가지고 아이들이 쉽게 물어볼 수 있게 더 친절하게 짜증도 안 내고 이를테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이제 약간 정서적 기능까지 넣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아이들한테 친숙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이 있고 저는 이제 두 번째로 저는 오히려 그 부모님들이 차이, 다름 이것들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동일할 걸 튀면은 이게 모난정이 정맞는다고 그러잖아요. 튀면은 이게 안 좋아해요. 근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튀는 지점들, 엉뚱함을 존중하는 게 저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원에서도 요즘 다문화 교육, 저희가 세계 시민 교육, 민족, 인종 다양한 차이를 아이들이 직면하면서 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보통 그걸 왕따시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그 차이들이, 그러니까 대학원이나 이런 대학에서도 학생이 교수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때, 다른 생각을 할 때, 다른 질문을 던질 때 교수를 넘어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많이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심지어는 저는 최근에 제가 어떤 개념에서 다문화적 창의성이라는 말을 꽂히더라고요. 다문화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문화, 다인종 사회의 다른 인종적, 문화적, 언어적으로 그 차이, 다름을 창의성으로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동일한 배달민족으로 살아왔잖아요. 같음에서 창의성을 만들어냈지만 이제는 다름에서.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을 이제 찌질이 같이, 한국말도 못하는 찌질이 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법을 배우면서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지점이고, 제가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유.
창의적 질문을 할래도 여유가 아까 그렇죠. 말씀한 진도 빼기 바빠요. 선생님 입장에서도. 네. 교육 과정도 대폭 줄여야 됩니다. 국가 교육 과정 바뀌어야 됩니다.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핀란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필이 꽂혀서 외워왔는데 what to learn, 무엇을 배울까? what to learn에서 how to learn으로 바꾼대요. how to learn, 어떻게 배울까? 교육 과정을 그런 방향에서 바꾼대요. 지식의 양을 늘리는 교육이 아니라 아까 말씀한 대로 창의적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지식의 양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바꾼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확히 그렇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우리 사회개혁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 너무 절박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려면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가도 사오정인데 그렇잖아요. 사오정인데 그나마도 좋은 직장 보내야 되고 좋은 직장 가려면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좋은 대학 가려면 유치원부터 나쳐야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큰 시스템, 이 사회 순환 시스템, 격차 사회, 험악한 사회도 이게 좀 바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사실은 그런 데도 우리가 같이 좀 이게 뭔가 좀 변해야지 우리가 창의적 교육도 가능하고 미래 교육도 좀 가능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 한번 어떻게 뭐 공감이 좀 되세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 일상에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잘 하고 계시나요? 그 참 말 안 듣죠. 예. 근데 왜 사람이 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 질문 하면 안 되나요? 근데 우리 인류가 있잖아요. 그 누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인간이 되기 전에 나무 위에서 살았죠. 인간이 기억 안 나세요? 근데 나무 위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인류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손을 사용하고 직립보행을 하고 불을 사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인류가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이걸 바로 우리는 진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뭐 어떤 가치적 부분이 아니라 인류가 계속 진보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 인류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 도전했던 그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순간 누가 말렸을까요? 엄마가 말렸겠죠. 가면 위험하다. 그래서 인류는요, 엄마 말 안 들어야 진보가 됩니다. 여러분들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육이 바뀌지 않는 것은 무능한 예를 들면 교육 관료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무능한 무슨 교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죠. 또 한 측면에서는 뭐냐면 옆집 아줌마 때문에 안 바뀌는 거죠. 자꾸 옆집 아줌마랑 전화 통화하시면서 학원 얘기 물어보지 마시고요. 네, 옆집 아저씨도, 예, 저기 아저씨도 계시고요. 네, 자 우리 저랑 이제 많이 소통을 하셨으면 제가 어떤 걸 들고 나오는지 아시죠? 뭐죠? 네, 카드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식상하다고 이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진보가 안 돼요 저는. 네. 저희도 예, 일단은 뭐, 예. 자, 예, 바닥이 있죠? 자, 한번 들어보세요. 펼쳐보세요. 하나, 둘, 셋. 예. 이제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나는 처음 본다, 이거. 야, 많이 계시네.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그쵸? 자, 신호등 색깔은 몇 가지 색상? 세 가지 색상을 지금 들어봐주세요. 하나, 둘, 셋 들어보세요. 예. 예, 신호등 색상, 네, 저런 분들이 계속 계세요. 예. 지금 무슨 세 가지 색상, 신호등 색깔은 세 가지 색상인데 무슨 색깔이죠? 파란색이죠? 네, 초록이죠? 예, 이제 아시네요. 파란불에 건너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못 건너오는 애들 아직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토론이나 강의할 때 제가 많이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독일에서 민주시민교육방법론에서 나온 거예요. 이제 막 지시하고 명령하는 거하고 막 가르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소통하면서 경험을 나누고 뭐 생각을 나누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신호등 토론 기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무슨 색깔을 들면 되죠?
예, 들어봐 주세요.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 네. 아, 난 그 의견에 반대한다. 빨강색. 잘 모르겠다. 기타 의견. 노란색. 이제 속성으로 뭐 컬투쇼에서 하면 뭐 저기 단문자 몰라요? 50원, 예, 뭐 자동으로 나오던데.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색상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구봉건 소장님과 조희영 교육감님 두 분 계시는데요. 한번 좀 간단한 질문이에요. 조희영 교육감이 더 잘생겼다. 희연 쌤이 더 잘생겼다. 하나, 둘, 셋. 네. 성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거 드시면 네. 굉장히 네. 둘 중에 제가 더 잘생겼다. 하나, 둘, 셋.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자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기분 좋으세요? 난 기분 좋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분 좋으세요? 다요. 다요? 참,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현실로 돌아가서 아이들 키우기 행복하시죠? 행복하다. 하나, 둘, 셋. 예, 아니다. 예. 많이 힘드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러신 분들도 계시죠. 아이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거는요 친구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아이들하고도 친구가 되는 모습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가지고 하면서 제가 파란색까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파빨 로초 순서대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아까 버튼 예.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주 정말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예, 저쪽에서 해주셨네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가장 이상적인 배우자의 유형은 뭘까요? 자, 말수가 좋고 지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개성 있고 유머스러운 사람이냐,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냐,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이냐. 하나, 둘, 셋 이렇게 보니까 초록색과 노란색이 굉장히 많아요. 빨간색도 좀 있네요. 예. 초록색 드셨어요. 네. 왜 초록색 들었냐면요. 저희 남편은 말수가 적고 지적인데 영 아니고요. 그리고 개성이 있고 유머러스한 사람은 요즘 화신이를 보는데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은 제가 온화하고 따뜻하니까 저를 잘 챙겨줄 수 있는 능력 있고 활동적인 사람 원합니다. 안 시켰으면 어땠을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서 능력 있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건가요? 자, 네, 돈이죠. 이 두 분은 뭐 드셨었죠? 하나, 둘, 셋. 노란색. 우리 구봉 소장님 노란색을. 네. 예. 저분이 노란색이시래요. 네. 저도 그런데 이제 네. 같이 사는 사람까지는 무척 결핍입니다. 이게 노란 게. 그래서 네. 때로는 왼수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이야기를 하실 때 너무 독점하지 마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간단간단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럼 네, 그럼 끝내지 마세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이러지 마세요. 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 교육은 행복할까요? 자, 행복 교육을 가로막는 요인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겁니다. 자, 질 높은 교육을 책임지지 못하는 공교육인가? 아니면 입시 중심의 서열화된 경쟁 교육이냐? 아니면 낙후된 학교와 낙후된 교육 환경이냐? 뭐 낙후된 교육 환경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교육 재정의 투자의 미비 때문에 그런 것이냐? 굉장히 뭐 다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걸림돌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 둘, 셋, 네. 빨강색. 저기 빨간색 이렇게 너무 많이 드시면 오해받아요. 자, 입시 중심의 서열화된 경쟁 교육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파란색은 공교육의 문제다. 자, 어느 분이 좀 얘기를 해보실래요? 난 이게 문제다. 저 뒤에 계시네요. 저 마이크 하나만 빌리면 안 될까요? 네. 자, 우리 뒤에 계시는 분. 제가 안타까운 건요. 네, 무슨 색깔이죠? 파란 색깔이요. 파란색이요. 네. 요즘에 저희 새 아이를 학교를 보내는데요. 새 아이요? 예, 교육에 오늘 뭘 배웠냐를 그런 고민하는 것보다 학교 강당 짓는 거, 교실 바꾸는 거 그거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교육이 우선이 되었다면 좋겠다는 게 너무 가슴 앞에
그런 아, 이게 생각이 들어요. 시설에 자꾸 투자만 예, 하고. 예, 예. 왜냐하면 시설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돈 뭐 이런 문제보다는 가장 쉬운 건 교실에서 질문 많이 하고 네. 얘기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걸 바래요. 아, 질문을 많이 하고. 예, 우리 질문 그냥- 좋아하시죠? 저는 교육감님 예. 질문 있는 교실. 예. 네. 아,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색종이를 들고 계셔가지고, 예. 또, 난 이게 문제인 것 같다. 말씀하실 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마이크 좀, 예. 주로 맨 뒷자리 분들이 적극적이시네요. 예. 네, 저는 빨간색을 들었는데 네. 요즘에 배려와 창조 뭐 이런 게 많은 이슈고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데요. 네. 배려 좋습니다. 근데 과연 서열에 앞서서 누가 1등이냐고 나가면 배려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그런 의심을 어구가 많이 들고 그게 또한 창의력을 많이 막고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등수도 안 매기고 그럼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정보가 부족하고 이렇게 또 만들어버리면 또 욕하실 거죠. 하여튼 딜레마가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이게 개혁해서 낼 문제인가 아니면 혁명을 해버려야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혹시 뭐 나 이 얘기 못하면 집에 가서 잠 못 잘 것 같다. 자, 없으시면 좀 네. 여기 계시네. 예, 저기 계시네요. 공개 수업을 갔었거든요. 예, 네, 공개 수업. 고등학생인데 공개 수업을 갔는데 사실 요즘 저희 의식들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서 나름대로 이제 아이들 교육이나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다양성이나 다름도 인정하고 여러 가지가 아이디얼하다는 이상적인 생각을 하나 막상 학교 현장에 가보면 그게 실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화가 났었어요. 진로 교육이라고 수업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수업하면 애들이 자습한다는 생각은 하기는 했었고 아이한테 물어보긴 했지만 적어도 제가 공개 수업으로 학부모가 참여했을 때는 적어도 그날은 공개 수업 날이었으니까 적어도 그날 정도는 어떤 준비를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사실 그런 기대감도 안으면서 진로 시간. 네, 갔거든요.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 현장에서 진로 선생님, 특히 고등학교에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면 정말 진로 교육에서 어떤 학습 목표를 갖고선 그 수업을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게 너무나 의문이었고요. 아이들도 그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자는 아이와 그 다음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선생님은 그야말로 독백을 하듯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진행하시는데 제가 정말 열심히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하시고 나름대로 그 어떤 결론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봤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실망, 화남 뭐 이런 정말 것들 많이 화가 예, 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근데 공개 화났다는 수업이었나요? 네. 우리 이용화 과장님도 계신데 그래도 학교에서 공교육이 무너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어느 학교죠? 얘기죠. 어느 학교인지는 여기서 밝히시면은 예. 아니 갑자기 공개 민원이 수업 내- 할 때는 선생님들이 예.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어쨌든 안 해?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았던 그 상황에서 굉장히 다른 시도들도 사실 많이 시도하고 뭐 저기 화가 나 누구랑 얘기하지? 그 참 많은 시도들이 사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 또 사실인데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불만과 어떤 화남과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디서 성토할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정보를 알고 계시니까 여기 오셔서 이렇게라도 교육감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저기 학부모님들은 그냥 또 남편한테 얘기하고 뭐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게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왜 학부모회가 꼭 치맛바람이라고만 생각할까? 우리가 좀 건강하게 학교와 정책의 이 현장에서부터 바뀌어 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사실 많이 해요. 그렇죠? 네, 세 분 동의하셨습니다. 예. 뭐 혹시 그런 점이 있으면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학부모회가 이제 올해부터는 서울이 최초로 그게 됐으니까 그걸 통해서도 좋은 교육을 위한 뭐 정당한 말씀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네.
너무 섣불리 말씀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좀 학부모회에 대해서 좀 깨어 있으신 우리 많은 분들끼리 좀 그 관에서 움직이는 거 말고 별도로 좀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제가 만약에 제안을 하면 오실래요? 예, 7명 오신다고 하셨어요. 네, 말씀하시죠. 네. 저는요, 우리가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많이 알지만 적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자유학기제 재능기부 선생님으로 지금 중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이 자유학기제에서 제가 바이올린을 전공해서 아이들에게 바이올린을 한 반, 그러니까 1학년이 8반인데 8반 애들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바이올린을 배우는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네. 이렇게 아이들이 그 미닝을 잘 몰랐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게 너무 2학년, 3학년 애들이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1학년 애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너무 좋은 거구나 하고 또 그 자유학기제에서 제가 이제 죄송하긴 하지만 바이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상시에 다뤄보지 못하는 거예요.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의 그 만족감이 또 굉장히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또 이런 증언을 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네. 채택해 주면은 네. 너무 애들에게 좋은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제가 할 말은 어머니들 이렇게 교육 받잖아요. 그럼 적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네. 나가서 뭐라도 한 적용이 가지라도 하는 중요하다. 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마이크 안 드려도 말씀하실 게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잠깐만 꽂히신 게 말씀드리면 있으셔서. 두 가지인데요. 제가 이것도 꽤 흥미로운 건데요. 제가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이제 좀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피사 성적도 높고 선망의 교육인데 거기서 최근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번째, 신체 활동을 늘리자는 게 중요한 미래 교육의 한 방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게임하고 PC하고만 붙어 있으니까 요것만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스쿨 언더 무브, 그러니까 운동량이 많은 학교를 만들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더라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신 거와 연관해서 자유학기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또 저희 굉장히 중요한 과업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로 어제도 저희가 선생님들 다 모여가지고 한 100분 넘게 저희가 워크숍을 했는데 협력 종합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연극, 뮤지컬, 영화 요 협력에서 집단적으로 함께하는 것을 이제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중학교 한 반절 정도가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부 대본 쓰고 시나리오 하고 뭐 조명하고 이렇게 해서 연극 뮤지컬을 반 단위로 하나의 학생도 빠짐없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하는 걸 이제 내년부터 지금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일종의 이제 미래적 감수성, 미래적 능력을 키우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봐도 될까요? 예,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핀란드 교육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쉬는 시간 좀 길어요. 근데 쉬는 시간에 무조건 되게 추운 나라인 거 아시죠? 다 갔다 오시는 다 아시잖아요. 추운데도 문을 잠가요. 교실 문을 잠그고 다 내보내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뛰어놀게 합니다. 추우니까 뛰어놀 수밖에 없어요. 추우니까. 그렇죠? 추운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이 교육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을 때 이게 의료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계속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핀란드는 오히려 그렇게 건강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체력적인 관리들을 하니까 오히려 의료비가 감소할 수 있는 이런 토대들을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근데 애가 저기 아픈데 얘가 좀 힘들어하는데 왜 자꾸 운동을 시키냐고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저렇게 항의를 하실까라고 보면 이게 또 이제 교육에 대한 불신과 이런 신뢰가 없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게 신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직업은 솔직하게 어떤 거였으면 좋겠어요? 자, 길고 가는 게 안정적인 직업. 공무원, 뭐 이러자면,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오케이. 자, 아니면 전문 직종, 이렇게 존경도 받고, 뭐 이런 거. 기타 치는 사람은 아니고요. 자, 나는 어떤 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나, 둘, 셋. 네,
쭉쭉 빨강색이 많은 거 보니까 거짓말 시키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아, 파란색도 있으시고. 잠깐만, 그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노란색, 그렇죠. 예. 점점 노란색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우리 진짜 애가 원하면 아무거나? 네, 저희 신랑이 길고 조금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축하드립니다. 예. 예, 별로 그렇게 재미있게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하고 노는 게 더 재미있는 사람이고, 네. 근데 저희 아이는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이제 보면은 이렇게 교육을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학교에서 교육을 오랫동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저희 아이 같은 빨리 이제 본인의 삶을 선택했는데요. 보고 있으면 제 아이가 아니라면 더 멋질 것 같아요. 그래요? 이거 뭐지?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노란색 드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느 분이 얘기하시겠어요? 예. 예. 저는 빨간색을 들고 노란색을 또 들었거든요. 네. 지금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있는 아이 고등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고등학교 아이는 정말 하고 싶다 해서 음악을 하고 있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요리를 하고 싶다 그래서 요리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인 아이가 자격증 3개를 땄어요. 그러면서 두 녀석 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해서 전문 직종으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래서 저는 빨강을 들었고 남 선생님은 애에 관한 노랑입니다. 걱정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박탈해야 돼요. 그래서 얘 빨강 노랑. 애가 노란색을 좋아해서 빨간색을 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걱정되시죠?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지. 어떤 게 걱정되세요? 예. 먹구나 살까? 그러니까 자꾸 감싸서 애가 70인데 내가 90 됐어. 그런데도 애야. 예. 저도 그 임금. 왜냐하면 이거 아주 그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엄마들이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좋은 직장을 갖게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이에요. 직종별로.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일랜드 같은 경우 그렇더라고요. 뭐 카페에서 알바를 하는 아이들도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일용직인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엄청 갖고 있대요. 왜냐하면 임금 격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저희 나라는 대학교를 나온 게 문제가 아니고 대학교 나온 다음에 만약에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가지 못하면 다른 직장을 차선으로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직종 간의 차이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임금 격차가 적다면 굳이 경쟁을 해서 대학을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개혁이 있을지 않을까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라고 하실 건데요? 우선 그 첫 번째 관련해서 제가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복지 사회로 가야 됩니다. 북유럽 유형의 꼭 뭐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복지 사회, 복지 국가로 가야 이게 되는데 제가 아주 이게 북유럽 가이드 우리 한국 출신 저희가 갔을 때 가이드한테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답니다. 4,000불을 받는 사람이 있고 10,000불을 받는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4,000불이 있고 10,000불이잖아요. 10,000불이 있는데 여기에 요 4,000불을 낸 사람은 세금이 35 내지 40%랍니다. 그리고 10,000불을 받는 사람은 60 내지 65%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2,400~500불하고 그렇죠? 여기가 10,000불이면 65면 3,500불 수준이 된답니다. 세금을 제하고 나면 그러니까 세금 전소득은 차이가 많은데 세금을 낸 후에는 이게 고소득이고 누진세가 엄청 세고 그러니까 1,000불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이제 고민이 되면 자기는 고졸을 하고 취직을 했을 때하고 대졸을 하면은 4년 차이가 나잖아요. 요 임금 차이를 염두에 놓고 보면 오히려 굳이 이걸 가야 될 필요가 없어요. 대학을 더구나 거기는 대학 등록금이 없어요.
북유럽에 그렇더라고. 거의 핀란드. 100만 원씩 또 주죠. 예, 운동연구원이라고 그러니까 해서.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대학 등록금을 무료로 내는데도 내가 꼭 가야 되느냐 안 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고 실제로. 제가 그걸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미리 알고 가서 공항에 있는 스튜어드한테 제가 확인 한번 해봤어요. 스튜어디스한테. 그랬더니 실제 문화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딱 첫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 모습. 근데 이제 한번 봐요. 우리가 지금 조금 세금 올린다 그러면 다 난리치죠. 그죠? 법인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치죠. 소득세 올린다 그러면 난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율배반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방향이 이제 그 지점이고요. 두 번째는 그 부분은 뭐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 저희가 이제 공무직 특히 학교 현장에서 공무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 굉장히 이제 노력을 나름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중하위였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임금 협상을 저희가 꽤 격렬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중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7개 교육청에서 중상으로 이제 좀 올라가서 우리 공무직 분들 조금 나름 평가를 해주시는데 이제 훨씬 더 가야 되고요. 저희가 이제 약간 보완하는 걸로 생활임금이라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보다는 조금 높은 최저임금에 저희는 지금 8,040원까지 갔습니다. 지금 갔는데 지금 청년들은 이제 10,000원.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알바 노조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자고까지 이제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큰 방향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저희도 이제 뭐 누리과정 예산 뭐 해가지고 이제 고민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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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하게. 예.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희가 세금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냥 일반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젊은 부부들 아까 제가 그 공교육의 문제에 뭐가 있더니 질적으로 좀 높지 않은 교육을 제공한다 했는데 사실 사교육비를 많이 내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를 위한 사교육이 아니라 피아노를 배운다든지 뭐 수영을 배운다든지 예체능을 배우기 위한 사교육을 많이 내거든요. 근데 주변에 엄마들이랑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그렇게 공교육에서 지원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그런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내는 거에 대한 저항이 요즘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페이백 받을 수 있다면 낼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주로 초점은 지금 말씀하신 거 맞는 말씀하시고 근데 이제 세금의 주요한 부분은 우리 일반적 세금도 있지만 결국은 많이 가지신 분들한테 많은 세금을 내는 방식. 왜냐하면 여기가 큰 세금이고 일반적 우리 서민들이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막 교육세를 올린다 이런 측면보다도 저는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증세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실제로 이제 몇 년 전에 이렇게 해보면 뭐 증세하자고 동의하시는 분이 15% 20% 수준이었는데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긴 해요. 추세는 맞아요. 근데 아직도 50% 넘지는 않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신 거고 또 이제 주변에서 또 그렇게 또 공유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들이 또 반가운 제가 이렇게 또 어느 한 방향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11시 40분에 끝내라고 저한테 7번 말씀하셨어요. 예. 앞에 계신 두 분께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대담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봉건 서장님 강의 말씀 잘 들었고요. 학부모로서 집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질문을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학교에 있는 초중고 선생님들께서는 미래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아이들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보시는지 최소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것 정도는 아이들과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혜연 교육감님께는 여러 가지로 정말 활동을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말 뽑기 힘들어서 뽑아서 지금 이제 돼서 기쁘기도 하고 이제 2년도 지나셨고 얼마 남지 2년이 이제 좀 남지 않았는데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애쓰신 것이 무엇이었고 성과는 이거였다 하는 거 한 가지와 중간 평가하시는 거죠? 아니요. 남은 기간 내가 최소한 이것 정도는 꼭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있으시면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답변을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원래 이 미래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궁금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들을 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종종 또 만들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조금 이제 욕심을 조금씩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자, 우리 마지막 질문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자, 인구 절벽 시대 교육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숫자가 계속 떨어지고 있죠. 한참 떨어지고 있어서 어때요? 교육 재정이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들었는데 애들은 1,000명에서 예를 들어 900명, 800명, 70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교육 재정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파란색이고 현재 그래도 우리 교육 재정이 아직 모자라. 현재 성취는 유지되어야 돼. 그러면 이제 빨강색. 아니 오히려 좀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투자를 무슨 뭐 기업에 투자하고 어디 투자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투자 더 해야 한다라고 하면 노란색을 드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노란색이 압도적으로 많으시고요. 빨간색, 파란색도 계십니다. 자, 이 정도,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교육의 제한하기 이런 건 어때요?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 복지를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 파란색. 그러니까 비안전 시설 아니면 화장실 개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서 환경 개선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학생 자치나 학교 참여 등 좀 학교가 좀 다양한 참여와 민주적인 운영 이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어떤 교육 과정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두 개까지 가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자, 하나, 둘, 셋. 이게 보니까 초록색이 굉장히 많고요. 오늘 그 교육을 잘 받으셨나 봐요. 예. 그리고 파란색도 좀 있으시고 노란색이 그 다음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정도의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지금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이러한 어떤 경향성을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듣고 그리고 오늘은 이 시간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9번 소장님 말씀을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까 그 질문해 주신 분도 지금 초중고에서 그러면은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어떻게 노력이 있는가. 저도 그래서 요새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다니는 데가 학부모 모임하고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근데 뭐 그냥 강의는 아니고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고민하는 분들의 모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무척 요청이 많습니다. 요청이 많은데 요청이 많다는 것은 저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 현실이 이런 답변을 그동안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별로 아는 거 없지만은 열심히 가서 만나고 또 이런 자리를 즐겨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저도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렇지만은 이 교육 현실에서 문제는 우리 그 선생님들이 무척 좋은 분들 그리고 우수한 분들이 대부분이지만은 어떤 우리 환경이 있냐면은요. 교사들의 특성상 우리 한국 교육에서 이 교육 시스템에서 가장 우수한 분들이 모범적인 사람들이 결국은 교사가 됩니다. 별난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 교사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교대 가고 사대 가고 해서 자격증 봐서 이제 그 자리에 가시죠. 그리고 또 교육 현장에서 나는 미래 세대를 기르는 교육자가 돼야지라고 해도 교육 당국에서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또 학부모가 기대하는 것들,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기본 너무 많습니다. 뭐 아까 진도 뽑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처럼 그래서 우리 기본 현실이 이렇기 때문에 교사들이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사실 새롭게 배우지 않으면은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질문하는 교실, 질문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가장 잘 적응 안 되는 분이 교사들입니다. 제가 그 교장 선생님들 연수나 교사 이렇게 연수 가면요, 그 이제 그런 학습 모임에서 교사 학습 모임에서 저를 부르면은 그 선생님들은 관심이 많아서 저한테 질문하는 게 많지만 의무 연수들 있죠. 가장 질문 없는 집단이 선생님들 집단입니다. 이런 분들이 근데 뭐 연수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우리가 그런 정규적인 교과 과정에서 질문의 중요성, 호기심의 중요성을 사실 가르치지 않았는데 내가 배우지 않은 거를 어떻게 또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감님이나 이제 교육행정가들께 계속 부탁드리는 게 이거 교사가 주체가 되고 교육 현장에서 이런 호기심과 질문법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구두선으로 뭘 구호를 내건다라고 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척 왕의 스승이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우리 모두가 기울여야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이건 누구가 가르쳐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인공지능 시대와 알파고 시대 우리가 처음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모두가 다 새로 배워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환경이 필요한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 주체는 학교의 선생님들이다. 선생님들이 자기주도적인 교수법을 연구하고 또 탐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돼도 그것들을 계속 좀 진작시켜 주시는 그런 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니 지금 그 선생님이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제 실제 저희도 그게 갭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의 교사들은 가장 모범생이고 가장 공부 잘하고 가장 엄친아 속에서 이렇게 몰한 적은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지금 선생님으로 선발되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대나 의대 이런 데가 법대가 가장 최고의 학과잖아요. 거기 들어가려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좀 딜레마여서 저희가 이제 교사 선발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대다수의 학생들은 또 정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끌어안아지지 못하는 그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선발 과정에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어서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훨씬 더 창의적인 그런 교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현재 시스템 속에는 연수 과정입니다. 선생님들은 대학 교수나 이런 것보다는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60시간, 50시간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질문 있는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뭐 하브루타, 거꾸로 교실, 프로젝트 수업 뭐 이렇게 쭉 토론 수업 해가지고 계속 연수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모든 경우가 그런데 적극적인 선생님들은 이제 만나보신 적극적인 선생님은 또 앞서 나가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수동적이신 선생님이고 이게 혼재가 좀 돼 있는 이제 그런 점이 있고요.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요한 사업들이 저희가 17개 교육청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우리 간부님들도 아주 적극적이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시대의 혁신 교육 정책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혁신학교 확대, 그 다음에 혁신교육지구, 마을과 학교가 결합해서 공교육을 이렇게 풍부화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25개 구청에서 20개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잔잔하게 이렇게 저는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저희가 이제 어쨌든 일반고를 강화시켜야 되니까요. 저희가 예산이 어렵지만은 거의 한 학기당 1억씩,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하고는 달리 거기는 나름대로 학교가 역동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는. 그래서 일반고를 강화하기 위한 그 큰 정책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화예술적 감수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협력 종합예술이 중학교 수준에,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안성맞춤 교육이라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공교육에서 이 어쨌든 책임지는 방향에서 이 안성맞춤 교육이라는 걸로 특별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이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협력교사 도입하고 해서 쭉 가고 있는 이렇게 대표적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규 트랙 과정과는 좀 다른 조금 다양성 창의적 교육 과정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 오디세이 과정이라고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 축입니다. 사실은 축이고 큰 틀에서는 이제 교육 불평등 완화. 그게 이제 뭐 저희 핵심 트레이드 마크고 뭐 심지어는 그 외고 공립 외고인 서울국제고등학교를 사회통합전형을 50%까지 이렇게 할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정책인데 제가 이제 고민은 이런 점인 것 같아요. 교육의 변화라는 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어떤 정책을 놓고 난리치면 또 현장에서는 또 이게 막 또 난리친다고 또 문제가 발생해요. 왜냐하면 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그런데 이제 혼란도 발생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저는 최근에 제가 하나 생각한 개념이 누적적 변화구나. 계속 이렇게 가면서 누적적.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그 김상곤 교육감부터 이재진 교육감 이게 좀 쭉 이어지는 지점들인데 서울은 근데 부침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교육 정책의 연속성 같은 것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누적적으로 좀 시간을 갖고 쭉 쌓여가면서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 각자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이나 태도나 아이들과의 관계 방식 이렇게 또 변해가야 되는 지점이 있잖아요. 더 크게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학 입시 학벌 제도나 사회개혁 차원 이제 이런 게 이제 같이 가야 되는. 근데 제가 이제 조금 희망을 갖는 것은 그래도 대한민국이 난리치는데 역동 다이내믹 코리아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빨리 하면 됐겠지만 그래도 전 간다. 방향은 저는 간다. 이렇게 크게 막 난리치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는 지점이 있으니까 조금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저도 요즘은 저도 막 다급해요. 제 임기 내에 막 성과는 이런데 조금 느긋하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저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 굉장히 이제 그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이제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어요. 사실 사무실에 딱 있으면요 불편하지 않아요. 안 만나면 그만이니까. 근데 자꾸 이렇게 학부모님도 만나시고 여기저기 다 만나시고 노조도 만나시고 다 만나시는데 그러는데 제가 저기 칭찬 하나만 딱 드리면 그 불편함을 다 감수하세요. 그래서 선출직은 저래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가졌어요. 이거 개인적인 소회예요. 뭐 반대하시는 분 있으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계속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또 답변하시려고 하시는 불편함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우리 부탁의 박수. 예. 죄송합니다. 늦어서. 자, 우리 수고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두 소장님과 교육감님을 위해서 오늘 대담을 시간을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